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운동과 질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 처방일 때 그 질환의 운동 처방에 있어서 운동 처방의 일단 대부분이 운동 처방이란 운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성인병 예방과 개선, 상해 회복,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개인의 성별, 연령, 체력 수준, 질병 정도 등 분석하여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와 빈도와 시간, 또 기간보다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처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 운동 처방을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알맞는 운동을 처방을 해야만이 그 질환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체력 향상을 통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의 체력 수준, 또 건강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 형태와 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감기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력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운동을 해야만이 그 사람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나를 갖다 운동의 종류마다가 바꿔주는 거죠. 쉽게 운동을 처방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운동 처방은 항상 체력을 향상을 시키고 만성 질환 또는 위험 요소를 감소를 통한 건강 증진, 운동의 안정성의 향상을 두고 건강상의 욕구와 임상 상태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운동 처방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운동 처방의 목표는 달라지는 거죠. 운동을 실시하기 전에 앞서 바람직한 운동 절차, 즉 첫 단계는 자신의 건강 상태 및 체력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둘째는 단계, 건강과 체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해서 개인의 특성, 또 알맞는 운동 처방, 또 셋째로는 운동 처방에 따른 올바른 운동 방법으로 충실히 실천하는 운동 처방이 그 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운동은 적당히 하면 좋으나 무리하면 독이 되어 신체를 다치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조깅 붐이 있을 때 과도한 조깅물이 있어서 조깅병이라는 이름이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용어가 탄생되어 조깅 애호가들에게 경고가 되었 적이 있습니다. 인체는 움직이지 않으면 생리 기능이 퇴화되고 인간 본래의 특성과 생활 의욕이 약화됩니다. 반면 무리한 기능은 우리 몸의 그 기능에 고장을 일으켜 되려 운동이 상해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운동 처방은 병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의학이나 약 처방에 말하듯이 운동도 그 개인 체력을 연구할 때 그 처방이란 용어를 생각해내 운동을 붙여 운동 처방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처방은 일본의 이가이 미치오 박사가 그 3년간 트레드밀 법에 의해 체력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게 운동 처방의 시발점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것은 1984년에 또는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 유도 대학 학과에서 처음 그 운동 처방이라는 말을 시작을 했고 운동을 시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복싱 우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개인 운동 처방을 시하는 것이 최고 먼저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 후에 1898년 국내 28개에서 30대학
단체가 모여 운동 처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단체인 한국운동처방협회를 발표시켰으며 현재 운동 처방에 관한 연구와 많은 운동 처방서를 배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부에서도 문광부 자체 내에서 운동 처방을 하고 운동 처방선을 줬다가 의사들의 반대로 해서 정부에서 주는 운동 처방은 없어졌고요. 지금은 그 사단법인 자체 내에서 주로 운동 처방 자격증을 발부하는 곳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운동 처방의 그 절차 같은 건 대부분이 그 목적은 개개인의 체력 향상과 건강진의 목표에 따라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 종류와 형식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서 운동 처방하는 방법을 알아 안전하고 보다 효과적인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필두로 했고 운동을 실시를 위한 개인의 기록카드를 대부분 작성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건강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부하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는 체력 진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 처방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운동 처방을 기초로 한 운동을 실시를 시키죠. 이에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얼마나 이런 식으로 운동을 잡아서 시작을 할 겁니다. 대부분이 운동 처방의 그 설정의 원칙에 있어서는 빈도 및 시간에 상당히 중요성을 둡니다. 빈도 및 시간에서는 심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당 3, 5일 또는 한 번에 적어도 2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일방적으로 주당 3일에 한 번 또 2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주일마다 10%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 부하의 강도와 빈도와 시간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일주일에 운동 시간을 강도와 빈도와 시간을 10%씩 어느 정도 이렇게 업시키는 거겠죠. 주당 3일의 운동은 현재 심폐 기능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적절하지 모르지만 심폐 체력을 향상하는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당 5일 이상 운동을 하면은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렵고 과한 훈련이나 근골격 기관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하지만 운동의 부하를 아주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여 효과는 보는 사람이 많다고들 그럽니다. 주당 3, 4일 운동한 사람은 격일을 실시하여 충분히 신체가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 빈도와 강도를 얘기할 때 강도는 유산소 운동에서 강도가 증가되면은 산소 운반 기관이나 산소를 소비하는 근육의 모든 자극을 받게 되므로 운동의 강도는 산소 소비량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여유 산소 소비량을 운동 상황에서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변이로 환산하여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 방법입니다. 쉽게 해서 심박수로 환산하여 강도를 설정하는 것과 운동 자각도로에 환산하여 강도를 설정하는 것, 운동 기구의 부하로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박수의 대부분 운동 처방은 유산소 운동 중에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심박수 변화는 산소 소비량의 변화와 정적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만일 일정량의 산소를 소비할 때 그 심박수가 10회, 분당 10회가 증가하면 2배의 산소량을 소비함으로써 심박수는 분당 20회가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특별한 기구 없이도 단순히 맥박을 가지고 측정할 수 있으며 심박수는 수준의 그 산소 소비량 수준을 대변해주고 실제로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20회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는 단지
수정 수치라는 것을 염두해야 합니다.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에서 50에서 한 85% 수준으로 설정하는 운동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운동 자각도해 운동 처방, 즉 운동 질환에 따라 운동 처방이듯이 운동 자각도해 운동 처방은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으로 운동 강도를 할 수 있고, 최근에는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 심박수를 모니터로 이용해 운동 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스포츠 선수들은 스스로 느낌으로 운동 강도를 가늠해 왔습니다. 토크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의 느끼는 힘든 정도를 가지고 운동을 처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운동 중에 숨이 차도 완전한 무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이때 운동 강도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 토크 테스트는 척도는 보구가 고한 운동 자각도, 이 척도의 범위는 6에서 20까지인데 이것은 젊은 사람의 심박수 범위, 즉 60pm에서 200pm의 기초를 한 수치이고, 그런 나이에 상관없이 안정성에서는 6으로부터 최대 능력 수준 22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운동 종과 운동 기구에 부여해야 될 운동 처방 같은 걸 보면은요, 운동 기구의 부하에 따라 운동 처방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감안하고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트레드밀에서는 운동을 할 때 적정한 운동의 경사도 얼마인지, 자전거를 운동할 때도 저항과 페달량 속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는 와트로 노젓기나 스텝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동자에게 운동기구의 부하 또는 트레드밀 걷기에 적절한 수준을 알려준다면 굳이 운동 중에 심박수를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운동 종목의 효과의 문제점 같은 걸 보면요, 유산소 운동이나 무산소 운동, 또 혼합 운동, 근력 운동에서 유산소 운동은 뭐 보행, 조깅, 뭐 수영, 사이클링, 골프 같은 건데, 거기서는 생리적인 효과는 안정시 심박수 감소, 혈압의 감소, 체지방, 혈중 질 감소가 있고, 문제점은 하지관절의 부담, 상체 단련 부족이 있죠. 무산소 운동은 역도, 점프, 고강도 근력 운동이 있지만 생리적인 효과에서 순발력이 증대되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고 에너지 저장량을 향상시키지만은 단점으로서는 혈압 상승이 되고 심장에 부담을 주고 또는 피로 물질 축적이 되죠. 그리고 혼합 운동인 축구, 농구, 뭐 핸드볼 이런 것은 생리적인 효과는 심폐 기능의 향상을 주고 전신 골밀도 증대가 되고 순발력과 전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단점으로서는 운동상의 위험성이 많이 있죠. 그 운동 장소와 기상 영향을 미치고요. 또 운동 강도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팔굽혀펴기 같은 거는 관절의 인대를 강화시킵니다. 장점으로서는 유동성 증대도 있고요. 근력 및 지구력 증대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은 혈압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근섬유 손상이 위험이 있고요. 근육통을 유발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운동 그 처방에서 질환 쪽을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큰 몸에 저항과 어떠한 좋은 것이 주체적으로 나타나고 체력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운동 처방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